세계의 중심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왓더 뉴스입니다. 요즘 한국은 TV며 인터넷이며 이 사람에 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 바로 조두순의 얘긴데요. 지난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형량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의 집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하고 진을 치고 있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보도되던 당시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조두순이 출소하던 날 범죄자의 안전을 위해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호송 서비스까지 받는 모습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경악했습니다. 조두순이 단순히 지역사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넘어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고 심신미약이 감경사유가 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중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왓더 뉴스, 오늘은 아동 성범죄, 미국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그 끔찍한 비극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곳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1994년 뉴저지에서 메건이라는 여자아이가 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당시 33세였던 제시 팀 맨데커스로 범인은 메건에게 귀여운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했죠. 사체를 안매장하려다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은 일고의 여지 없이 사형을 선고했어요. 뉴저지 대법원도 사형을 재차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사형수로 13년을 복역하던 중 2007년 뉴저지주가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운 좋게 사형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수로 자동 감형돼 버리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미국은 경악했고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메건법이 제정됩니다. 메건법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얼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집 주소, 직장, 심지어 자동차 번호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를 거주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누구든지 웹사이트와 전화, 우편물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를 할 경우 신고 의무화와 피해자 주소지에서 10k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적용 대상은 주마다 달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만 해당되는 곳도 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2006년 7월에는 메건법보다 훨씬 세고 강력한 내용의 애덤 월시 어린이 보호 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1981년 쇼핑몰에서 유괴됐다가 16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당시 6살이었던 애덤 월시의 이름이 붙여진 법인데요. 부모의 오랜 법 제정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을 세 부류로 나눠서 단계별로 감시하도록 정했는데요. 재범 가능성이 큰 3단계 범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사는 곳을 경찰에 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재수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름과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DNA 정보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코드 애덤으로 불리며 백화점,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출입문을 봉쇄하고 10분 내에 아이를 찾는 실종아동 수색 프로그램입니다. 실종 납치 사건은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갖춰져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실종됐다면 방송, 통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찾도록 한 앰버 경보가 발령됩니다. 1996년
텍사스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 납치돼 살해당한 9살 앰버 해거맨의 이름을 딴 것이 시작인데요. 납치 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같은 관련 정보를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라디오,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해서 실종 아동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납치된 어린이들 중 75%가 납치된 후 3시간 안에 살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같은 경찰과 주민의 합동 감시 시스템으로 납치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성공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 이곳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휴대폰에 앰버 경보가 뜬 적이 있었어요. 메시지에는 인근 프린스 윌리엄 지역에서 여자 청소년이 납치됐다며 납치 용의자의 차량 모델과 번호판 숫자 그리고 주위에 용의자의 차량이 있는지 둘러보고 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앰버 경보는 이렇게 도로 위 전광판에도 나타났어요. 다행히 앰버 경보를 본 지역 주민이 피해자와 범인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2005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제정된 제시카 법도 있습니다.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9살 소녀가 46세 남성 존 코이에게 납치 감금돼 간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 사형이 아니라 연속 3번의 무기징역 더하기 사형. 아니, 무기징역 3번은 뭐고 거기에 어떻게 사형을 더하라는 얘기인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은 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밝혀진 모든 혐의에 대해 형량을 다 적용시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 사건에도 납치, 감금, 폭행, 강간, 살해, 시신유기, 도주 등이 있겠죠. 그 온갖 혐의를 하나하나 다 처벌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흉악범들은 150년형, 250년형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선고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죄인이라는 것을 쐐기받고 혹시 모르는 가석방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형수로 복역하던 존 코이는 복역한 지 4년 만에 역시나 운 좋게 2009년에 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하네요. 사건 발생 후 만들어진 제시카법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자는 예외 없이 최소 25년형에 처하고 출소 후에도 죽을 때까지 전자감시기구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미국은 유독 희생자 이름을 법 명칭에 붙이는 경향이 강한데요. 희생자와 사건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해당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와 의미를 법 이름에 같이 함축시키기 위함이죠. 한국의 성범죄자 공개제도는 2001년 청소년 성구매자, 이른바 원조교제를 위한 처벌법으로 도입됐다가 현재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돼 성범죄자 알림 2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소 10년에서 종신까지 감시를 받는 것에 비하면 무척 가벼운 수준인 거죠. 이번 조두순 출소 소식을 외신도 꽤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특히 조두순이 술에 취해 감경을 받았다는 점과 과거에도 성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점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성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그가 안산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죠. 때문에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죄질이 극악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논하고 중형 선고라고 해봐야 고작 몇 년 정도인 것을 보면 한국의 성폭행범 형량은 왜 그렇게 엉터리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국은요, 비단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간에 관한 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각 주와 워싱턴 DC 모두 고유의 형법을 가지고 있지만 성범죄에서만큼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도 강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합의하의 모든 성적 관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강제로 했네 안 했네, 상황이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다 치우고 합의가 없었다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것저것 정황을 따져보고 형량의 수위를 정하기는 하지만 법의 존재 자체가 일단 어떤 경우든 합의가 없는 행위를 강제로 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집행 구조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을 경우 설령 그것이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그들이 절대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지르거나 연관된 사람은 최고 15년까지의 형량을 받아요.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 없이 종신형 혹은 100년, 200년씩 무제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을 미성년자가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해 서로 좋게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미성년자는 최소 형량 없이 최고 15년, 거기에 제3자가 개입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제3자는 직접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 형량 없이 최고 10년 선고, 거기에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라면 최소 형량 없이 20년 혹은 무제한 형량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가 기본적 형량인데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무제한 형량을 판사가 선고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해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소리는 미국 법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2011년 미국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 법정에서는 3명의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연쇄 성폭행범 마크 오러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담당 지방법원 판사 필립 맥널티는 그에게 327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죠. 물론 그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 죄질이 327년의 형량에 해당할 정도로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년 전 한국에서는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이던 연예인 지망생을 오랫동안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두 사람 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애정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만한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회 경험과 경제력을 앞세워 부당하고 불순한 유혹을 하고 감언이설을 떠들어서 동의만 얻어낸다면 14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조두순의 사진을 포함한 각종 신상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이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타인과 공유하거나 언급할 땐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혹은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요. 이를 전화통화나 직접 만난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처벌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성폭력 처벌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률적 해석 차이가 이렇게 크게 다른 걸 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후진적 성인식으로부터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무거운 주제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쁘지 않은 어른들만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What the News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